당신의 신장을 치유할 수 없게 만드는 10가지 음료. 혹시 매일 마시는 음료로 신장 건강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헬시 헤버테트 가족 여러분, 신장을 회복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체액 균형을 조절하며 필수 호르몬을 생산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이 기능을 돕기도 하지만 해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음료를 알려드립니다. 일부는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음료라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1위 음료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관리하거나 설탕 섭취를 줄이고자 할 때 선택하는 대표적인 음료 중 하나이다. 일반 탄산음료가 설탕과 칼로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인공 감미료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여 칼로리를 크게 줄이면서도 단맛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가 정말 건강에 유익한지 아니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실제로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성분, 인체 대사 과정에서의 작용, 뇌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체중 조절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복잡한 그림이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음료의 기원과 발전, 과학적 배경,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차원까지 다각도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시작은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만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서구 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설탕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가 개발되면서 제로 칼로리 혹은 저칼로리 음료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가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유래 감미료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단맛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칼로리로 전환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열량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체중 관리이다. 일반적인 콜라 한 캔에는 3150칼로리 정도의 열량에 해당한다. 하루에 한두 캔씩 마시면 순식간에 수백 칼로리가 추가로 섭취된다. 그러나 같은 양의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이론적으로 거의 0칼로리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 탄산음료 대신 다이어트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체중 증가율이 낮거나 단기간 체중 감소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특히 이미 비만 상태이거나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혈당 조절 측면에서도 일반 설탕 음료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설탕이 입안에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산이 생성되어 치아를 손상시키는데 인공 감미료는 이러한 과정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므로 치아 건강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항상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크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어 금지되었다가 이후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되었고 아스파탐 역시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제보건기구는 적정량 섭취 시 안전하다고 결론짓고 있지만 장기간 매일 섭취할 때 과연 완전히 안전한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체중 관리에 반드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이 찌거나 비만율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인공 감미료가 뇌의 보상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단맛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로 설명된다. 즉, 뇌는 단맛을 감지했지만 실제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열량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식욕을 자극해 총 섭취 열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일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포도당 내성이나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아직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이런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소화, 면역,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 음료가 이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면 나는 칼로리를 줄였으니 다른 음식은 더 먹어도 괜찮아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제로 콜라를 곁들이며 균형을 맞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총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진다면 다이어트 음료의 의미는 사라진다. 또한 사회적 이미지 측면에서도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 혹은 체중 관리에 민감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소비되는데 이는 개인의 음식 선택에 심리적 압박이나 애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실제로 뇌에서 단맛을 인지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탕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그 자극이 설탕만큼 강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결국 더 강한 단맛을 원하거나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특히 단 음식에 중독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며 코카콜라, 펩시 등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광고는 제로 칼로리, 죄책감 없는 즐거움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런 상업적 메시지와 과학적 사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음료가 마치 체중 감량을 보장하거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안전성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인체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고 음식과 음료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장내 미생물 구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모두 얽혀 있어 단일 요인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거나 절대적으로 해롭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일반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마셔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물, 차, 커피와 같은 무가당 음료를 중심으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보조적인 선택으로 제한적으로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단맛에 대한 의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단맛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며 다이어트 음료 역시 그 단맛의 연장선일 뿐이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 단맛을 얼마나 제로 칼로리로 즐기는지가 아니라 단맛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줄이고 자연스러운 맛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중요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자 동시에 인공 감미료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이를 현명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과학자들과 보건당국은 장기적 안전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우리에게 건강한 선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9. 알코올. 알코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기호품 중 하나이다. 알코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가리키는데, 이는 곡물이나 과일 혹은 다른 당질을 발효시켜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이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발효라는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왔으며, 단순히 음료로서 즐기는 것을 넘어 의식, 종교, 사회적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해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맥주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와인이 중요한 음료로 소비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쌀로 빚은 청주나 막걸리가 발달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알코올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도구였다. 알코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에탄올은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되면 빠르게 뇌에 도달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작용을 강화하고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탐산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 결과 긴장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때로는 사회적 억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더욱 개방적이고 활발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은 단순히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인지 능력 저하, 운동 조정력 감소, 반응 속도 저하를 동반한다. 따라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와인 한두 잔을 곁들이는 식사나 직장 동료와의 가벼운 술자리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예컨대 적포도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 특히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한동안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만큼 크고 다양하다. 우선 알코올은 중독성을 가진다.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뇌는 그 효과에 점점 적응하게 되고,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알코올 내성이다. 동시에 알코올이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면서 강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결국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간은 알코올 대사의 주요 기관으로, 에탄올은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요소와 아세탈데하이드 탈수소 요소를 거쳐 아세트산으로 분해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구토, 두통을 유발한다. 특히 동아시아인 중 일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낮아 술을 마시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불쾌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유전적 특성 때문에 술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 간은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실제로 알코올 관련 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알코올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량의 알코올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과도한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근을 약화시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위라 장에도 자극을 주어 위염, 위궤양,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체계 역시 악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진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알코올의 해로움은 크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기분을 고양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신경 전달 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울감, 무기력,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알코올은 또한 충동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과 사회적 범죄 사건에서 알코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의료비, 사고로 인한 손실, 생산성 저하, 범죄와 법적 문제 등 알코올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술은 여전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사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알코올 규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알코올이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심각하다. 뇌는 20대 중반까지 발달을 계속하는데 이 시기에 과도한 음주는 뇌 발달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술을 시작할수록 성인이 되어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하여 아기의 뇌 발달과 신체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류 세금 인상, 판매 시간과 장소 제한, 광고 규제, 경고 문구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피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음주 문화와 사회적 간섭이 강하게 뿌리내린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해시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술을 거절하기 어렵고 음주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어 개인의 절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무알코올 맥주나 저알코올 음료 같은 대체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술 대신 커피나 차, 혹은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주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알코올의 본질을 바라보면 그것은 양면성을 가진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몸과 상황에 맞게 책임감 있게 음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술을 마실 때는 적정량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알코올이 자신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알코올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생리적, 심리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힌 존재이다. 그것은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오며 절제와 남음 사이에서 인류는 오랜 시간 균형을 찾아왔다. 오늘날 우리는 알코올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더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만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알코올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개인의 의지와 사회의 책임에 달려 있으며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커피. 커피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로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커피의 기원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목동이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커피 열매의 각성 효과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되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종교적 의식에서 장시간 깨어있기 위해 커피가 이용되었으며 이슬람 사회의 커피하우스는 지식과 문화가 교류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유럽으로 전파된 커피는 17세기 이후 급격히 인기를 얻어 차와 함께 대표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고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피로를 달래주는 음료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커피의 주요 성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인체에 들어온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차단하는데 아데노신은 원래 뇌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신경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으면 피로감이 덜 느껴지고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커피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밤샘 근무를 하는 직장인,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료로 자리 잡았다. 커피는 단순히 각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카페산, 멜라노이딘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일부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커피가 간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많아 꾸준히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커피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카페인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평소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사람에게는 커피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도 있어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체내 수분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사람은 커피를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카페인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커피 섭취를 철저히 조절해야 하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소량의 커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임산부 역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이 권장된다. 커피 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문화, 터키의 진한 터키 커피, 프랑스의 카페오레, 일본의 캔커피, 한국의 인스턴트 믹스커피 등 나라마다 독특한 커피 문화가 발달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매우 많은 나라로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타 마실 수 있는 커피 믹스가 직장 문화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스페셜티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온도의 산지, 재배 방식, 로스팅 정도, 추출 방식에 따라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드립 커피, 프렌치 프레스, 에어로프레스, 콜드브루 등 다양한 방식이 보급되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커피 산업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다. 원두는 석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수천만 농부들이 커피 재배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커피 산업에는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생산국 농부들은 낮은 가격에 원두를 판매해야 하는 반면 선진국의 소비 시장에서는 고가에 판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무역 커피 운동이 일어났고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커피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만남, 대화, 휴식, 그리고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특히 현대도시 문화에서 카페는 공부와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서 일하거나 공부한다. 커피는 이렇게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었다. 한편 커피는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련 커피가 건강에 좋은가 아니면 해로운가라는 질문은 아직도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연구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유전적 차이와 생활습관, 커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불안과 불면증을 경험한다. 따라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피는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커피를 끊으면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짜증 같은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카페인 의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카페인 의존은 니코틴이나 알코올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 커피를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 몸이 카페인에 적응해 각성 효과가 줄어들고 단지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 커피를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커피와 수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커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여전히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적당량의 커피 섭취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로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커피는 또한 예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어왔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창작의 동반자로 커피를 사랑했으며 커피하우스는 역사적으로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창작을 논의하던 공간이었다. 현대에도 커피는 창의성과 영감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지구 환경 문제와 커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 기온 상승과 병충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세계 커피 산업의 큰 위기이며 앞으로 커피 가격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종자 개발, 재배 기술 개선, 환경 친화적 농업 방식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커피의 미래는 건강, 환경, 경제, 문화라는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커피를 마시지만 그 한 잔 안에는 수많은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담겨 있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일부이며 그 긍정적 与 부정적 영향 모두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커피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으며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음료임을 부정할 수 없다. 7.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기호 음료로 주로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음료는 기본적으로 카페인, 당분, 타우린, 비타민 B군, 그리고 각종 허브 성분 등을 조합하여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 체력 증진 같은 효과를 내세운다. 에너지 드링크는 일반 커피보다 자극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화려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으며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가 주는 각성 효과와 활력은 단기적일 뿐이며 장기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음료의 역사, 성분, 작용 기전,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사회적 현상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캔의 음료가 얼마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에너지 드링크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사한 개념의 음료가 등장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육체 노동자와 회사원들을 위해 피로 회복 음료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현대 에너지 드링크의 전신이었다.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레드불이라는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스포츠 경기, 모험 활동, 파티 문화와 연계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 레드불의 성공 이후 수많은 경쟁 브랜드들이 등장했고 오늘날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에너지 드링크의 핵심 성분은 카페인이다. 일반적으로 한 캔의 에너지 드링크에는 80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는 커피 한두 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카페인은 단순한 각성제일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력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과다 섭취 시 심장 두근거림, 불안, 불면, 소화장애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카페인은 개인의 대사 속도와 내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큰 자극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기도 한다. 타우린 역시 에너지 드링크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다. 타우린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 심장과 근육 기능, 신경 전달,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운동 능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양이 인체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에너지 드링크에서 제공되는 양은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에너지 드링크 속 비타민은 마케팅적인 효과가 크며 실제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드링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성분 때문만은 아니다. 강렬한 이미지와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한다. 브랜드들은 날개를 달아준다거나 극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음료를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삶의 활력소로 포장했다. 모터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음악 페스티벌 같은 청년 문화와 결합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이 되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시험, 프로젝트, 마감 등으로 인해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에너지 드링크는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몇 시간 동안은 졸음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운동 전에 마시면 순간적인 에너지 폭발을 돕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카페인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카페인이 근육의 지구력을 다소 향상시키거나 운동 후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카페인과 당분 섭취이다. 에너지 드링크 한 캔에는 20에서 30g 이상의 설탕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바로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 카페인 역시 과량 섭취할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다.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특히 위험하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 불안, 집중력 저하, 학습 능력 감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작은 체중에 비해 동일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 드링크를 알코올과 섞어 마시는 것도 큰 문제다. 일부 젊은 층은 술맛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와 혼합하여 마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술에 취한 느낌을 감추어 과음을 유도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 사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알코올과 에너지 드링크 혼합 음료는 여러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는 건강 논란과 동시에 상업적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나 문화 행사에 막대한 후원을 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중보건당국은 에너지 드링크의 과소비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인 활력은 주지만 건강에는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카페인 혹은 저당 에너지 드링크 같은 대체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에너지 드링크는 일종의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집중해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찾게 되고 점차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는 결국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단 증상으로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의 화려한 이미지와 사회적 상징성은 특히 젊은 층에게 강력한 심리적 매력을 주며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시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에너지 드링크와 수명 및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전반적으로 장기간 대량 섭취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하다. 특히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임산부, 청소년,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드링크는 영향을 미친다.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의 대량 소비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소비 촉진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에너지 드링크의 필요성과 한계를 소비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에너지 드링크는 현대인의 빠른 생활 속도와 피로 누적, 그리고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상징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즉각적인 활력을 제공하고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동시에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악면성을 가진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효과와 위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같은 근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피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드링크는 현대인의 삶을 상징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진정한 활력은 결국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6.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음료는 현대사회에서 운동과 건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인 청량음료와 달리 스포츠 음료는 운동 중 혹은 운동 직후의 체력 회복을 돕는다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분과 전해질, 당분, 그리고 때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음료는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실제 효과와 소비 형태를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 스포츠 음료의 역사, 성분, 작용 방식,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음료가 단순한 갈증 해소용 음료 이상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음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다. 당시 플로리다 대학교의 미식축구팀 선수들이 경기 중 극심한 탈수와 피로로 인해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 바로 최초의 상업적 스포츠 음료로 알려진 게토레이였다. 이 음료는 땀으로 손실되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과 당분을 보충하려 선수들의 체력 유지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게토레이를 마신 선수들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스포츠 음료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스포츠 음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스포츠 음료의 핵심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물이다. 운동 중 신체는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는데 이는 체온 조절과 신체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빠른 수분 보충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요소다. 둘째는 전해질이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포함되며 이들은 체액 균형과 근육 수축,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나트륨은 땀을 통해 가장 많이 손실되는데 나트륨 부족은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해 근육 경련, 어지럼증,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셋째는 탄수화물이다. 보통 포도당, 과당, 자당 등의 단순당 형태로 제공되며 운동 중 고갈되는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을 빠르게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 음료의 단맛은 바로 이러한 당분에서 기인하며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포츠 음료의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운동 시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ATP를 빠르게 소모한다.
이때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지만 격렬한 운동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이 사용된다. 동시에 체온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땀이 분비되며 이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다. 만약 수분만 보충한다면 일시적으로 혈액 희석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 스포츠 음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해질을 함께 공급한다. 또한 적당한 농도의 당분은 장에서의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스포츠 음료는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운동 중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를 보완하는 것이다. 스포츠 음료가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중장거리 달리기나 사이클링 같은 지구력 운동에서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면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피로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분이 빠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전해질이 체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 중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며 단순한 물보다 수분 흡수율이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운 날씨에서 운동할 때 스포츠 음료는 탈수 예방에 효과적이며 근육 경련 발생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 음료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 상황에서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의 긍정적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오해는 스포츠 음료가 일반인에게도 항상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가벼운 운동이나 짧은 활동만으로는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전해질을 과도하게 잃지 않는다. 이 경우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음료를 일반 음료처럼 소비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당분 섭취로 이어진다. 스포츠 음료 한 병에는 약 20에서 30g 이상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량음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당뇨, 치아 부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포츠 음료의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나타난다. 청소년은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이 많을 수 있지만 동시에 스포츠 음료의 달콤한 맛에 끌려 음료수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루당 섭취량이 늘어나고 성장기 체중 증가, 충치 발생, 당분 의존성이 문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비만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스포츠 음료와 청량음료 섭취가 지목되었다. 특히 운동 후 갈증 해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단맛을 즐기기 위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스포츠 음료는 마케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스포츠 음료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승리와 도전, 열정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올림픽, 월드컵, NBA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규모 후원을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명 선수들이 광고에 등장해 프로 선수도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해 자신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스포츠 음료는 스포츠와 건강의 이미지를 빌려온 기호 음료로 자리 잡은 셈이다. 사회적으로 스포츠 음료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운동선수와 일반인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함으로써 체력 유지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과소비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건강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의 대량 소비는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스포츠 음료의 소비는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단순히 갈증 해소 음료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 경쟁, 열정, 젊음의 상징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서 자신이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건강 효과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음료는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음료다. 격렬한 운동 중이거나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에서는 수분, 전해질,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서는 물이 충분하며 스포츠 음료를 일반 음료처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따라서 소비자는 스포츠 음료의 진정한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이며 스포츠 음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스포츠 음료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와 소비 문화 속에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음료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 음료는 본래 운동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과학적 배경을 가진 제품이다. 실제로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체력 소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수분과 전해질, 당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탈수와 피로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라톤, 축구, 농구, 사이클링처럼 강도 높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보조 음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때 스포츠 음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불필요한 당분 섭취로 인해 비만, 당뇨, 충치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단맛 때문에 스포츠 음료를 일반 음료처럼 마시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다. 결국 스포츠 음료는 상황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올바른 사용법은 자신의 활동량과 신체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다. 따라서 스포츠 음료를 대할 때는 화려한 광고와 이미지에 휘둘리기보다 그 본래 목적과 자신의 실제 필요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건강은 특정 음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